저는 워홀로 캐나다에 처음 와서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한 후 컬리지를 졸업하고 현지 로펌에서 리걸 어시스턴트로 근무하면서 이민이주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아입니다. 예전에 활동했었던 네이버 카페에서 제 직업을 밝혔더니 1000명이 넘는 회원님들이 글을 읽으시고 많은 댓글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한국 분들이 많이 종사하지 않는 직업군이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저의 직업인 리걸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캐나다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사무직 구하는 팁, 필요한 영어 능력, 연봉 등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바로 저의 생생한 정보를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바닥에서만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든지 간에 취업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워홀을 끝내고 컬리지를 가려고 결정을 하면서 전공을 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한국에서의 전공이었던 디자인과로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과로 가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하든 과연 내가 여기서 취업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인기가 좋았던 과가 유아교육, 어카운팅, 쿡, 엔지니어링, IT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졸업 이후에 취업이 잘 되는 과였고 취업이 돼야 이민을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고 요리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것을 그동안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어카운팅은 수학 성적이 부족했고요. 엔지니어링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예대였기 때문에 이과 쪽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우연하게 어디서 리걸 어시스턴트라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인지 조금 알아보고 바로 이 과를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를 가면 적어도 영어는 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었고 사무직에서 일하고 싶다는 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취업을 어떻게 하려고 이 과를 선택했는지 정말 단순무식한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너무 준비 없이 덜컥 결정을 하는 바람에 학교 생활이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영어 성적은 입학이 가능한 성적이 겨우 나와서 입학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 내용이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한국말로도 법률 용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영어로 하려니까 이거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학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마쳤어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입학이 가능한 영어 점수를 받으시더라도 학교에 연계되어 있는 영어 수업을 한 텀 정도는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학교 가기 전에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가 있고 혼자 공부하면 리딩, 라이팅 이런 거 공부 진짜 안 하잖아요. 벌써 영어 점수 나와서 입학 허가서 받았는데 뭐가 더 공부를 하겠어요. 그런데 저처럼 사무직으로 취업되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 리딩, 라이팅이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학교 생활도 너무 괴롭고 직장을 구하실 수도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카데믹 영어 공부를 조금 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이 과를 들어가게 되면 모든 필드에 대해서 리걸 어시스턴트가 되면 하는 일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요. 배우면서 느낀 거는 정말 유용한 정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과를 들어가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고 관심도 없었을 내용들인데 살면서는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모든 과목이 퀴즈, 과제, 시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퀴즈 보고 돌아서면 과제해야 되고 과제하고 돌아서면 중간고사가 있고 다시 퀴즈가 있고 과제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엄청 몰아쳐요. 그렇게 4학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부하던 자료를 몇 년을 끌어안고 있다가 버렸는데 제가 적어둔 스케줄러 사진 한 장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매달 전체 날짜를 적어두고 퀴즈, 과제, 시험의 스케줄을 적고 다 한 것들은 X를 쳐두는 방법으로 했었는데요. 보시면 하루도 빠지는 날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실습이 있다는 거였는데요. 보통 성적이 좋고 성실한 친구들이 좋은 로펌에 먼저 배정이 됩니다. 실습이 있는 전공이 정말 좋은 것이 실습으로 나갔다가 잡오퍼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저도 실습으로 나가서 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먼저 오퍼를 받은 후 경력을 쌓고 현재 회사로 이직을 한 케이스거든요. 실습에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오퍼를 받아서 일단 경력을 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직할 때 아무리 주니어 포지션이라고 해도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경력을 쌓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사무직 구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취업할 때 링크드인이든 인디드든 구인 사이트에서 지원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꼭 내가 원하는 포지션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포지션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리걸 어시스턴트 과를 졸업해서 원하는 포지션이 당연히 리걸 어시스턴트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할 때는 로펌 내에서 서류만 정리해주는 파일 클럭, 문서만 작성해주는 더큐멘트 스페셜리스트, 심지어 회사의 우편을 관리해주는 메일링 스텝까지도 모두 다 봤어요. 왜냐면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은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그 안에서 부서 이동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아니어도 나중에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입사할 때 파일 클럭으로 먼저 입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리걸 어시스턴트로 완전히 포지션이 바뀐 케이스예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한인 업체도 무조건 제외하지 마시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중에 이직을 할 거고 이 경력이 결국에는 쓰이게 되거든요. 물론 큰 회사에서 바로 경력을 쌓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회사에서 내가 한 경력을 안 쳐주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팁은 구직하면서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뽑힐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 이러면 안 돼요. 관련 없는 직종이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하세요. 언제 어떻게 기회가 올지 모르고 정말 식당에서 서빙하다가도 이력서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 경우를 제가 실제로도 봤고요. 어떤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라도 계속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을 위해서는 이력서 점검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력서가 글로 보여지는 제 얼굴 같은 거잖아요. 한국하고는 다르게 캐나다는 사진을 붙이는 것도 없거든요. 오로지 이력서에 써있는 내용으로만 나라는 사람을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이력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제대로 된 이력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너무 이력서를 못 쓸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작성해주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거짓 이력을 쓰지는 않겠지만 나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성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못하는 거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력서는 항상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력서가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전화 면접을 준비합니다. 전화 면접은 실제 나랑 일할 직장 상사가 면접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형식적이고 조금 뻔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 내용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찰떡인 대답들을 미리 적어두고 입에 붙을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력서에 통과하고 전화 면접까지 패스를 해야 진정한 면접이 시작이 됩니다. 리걸 어시스턴트의 경우는 타이핑 테스트도 있고 관련 업무 지식 테스트도 있거든요. 이걸 패스하면 그때 나와 함께 할 변호사와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회사마다 바로 변호사와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고 인사과랑 먼저 보고 변호사한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간에 되게 많은 단계들이 있어요. 첫 단계인 이력서, 전화 면접은 무조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회사에서 사무직을 일할 때 영어가 어느 정도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 저처럼 학교를 간다고 할 때 입학 시 필요한 점수가 IELTS 아카데믹 6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점수는 정말 입학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점수고요. 이 정도 영어 실력으로는 로펌 근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를 정말 꾸준하게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는 이민자들에게 평생 숙제라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시겠지만 특히 사무직에서 근무하시기를 원하시면 저희가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문서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거나 음식을 맛깔나게 하거나 뭔가를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놓고 부족한 영어를 그런 결과들로 메꿀 수 있는 필드가 아니거든요. 무조건 글이나 말로 모든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가 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처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변호사 사무실은 데드라인이 정말 많거든요. 대부분 데드라인 전에 일을 마무리를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1시간 안에 일을 빠르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 말을 못 알아듣고 계속 다시 물어보고 이러면 곤란하겠죠. 일하면서 배우는 영어도 분명히 있지만 돈을 주면서 영어 가르쳐 주려고 저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꽤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고요. 그만큼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직의 연봉 수준은 어떤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사무직은 IT나 간호 이런 필드에 비해서는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무직의 장점은 어느 업체나 사무직이 있기 때문에 구직하는 범위가 좀 넓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리를 잘 잡으면 길게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경력이 쌓이면 당연히 꽤 높은 연봉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래스도어에서 찾은 연봉을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해요. 토론토는 43,000에서 6만 불 사이라고 평균 연봉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 로펌들은 토론토에 있는 로펌들이고 글래스도어에서 말하는 연봉 수준으로 보여지기는 하긴 하네요. 그런데 이 덴튼이라는 로펌이 지사가 여러 개 있는 굉장히 큰 로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포지션들을 구하는지 제가 들어가 봤는데 오타와, 에드먼튼, 캘거리 등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연봉이 그래도 5만 불은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밴쿠버는 44,000에서 58,000 정도가 평균이라고 확인이 되고 보시면 밴쿠버에 있는 로펌들도 비슷한 연봉 수준으로 평균값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캘거리도 한번 찾아봤는데 45,000에서 61,000불로 평균 연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조금 티 안 나게 높게 확인이 되는데요. 확인해본 로펌들도 대략 그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보시면 로펌 이름이 겹치는 곳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로펌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그렇습니다. 지사가 되게 여러 군데라는 뜻이에요. 평균 연봉은 이런데 그렇다면 리걸 어시스턴트의 연봉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글래스도어에서 커리어 패스로 각 단계별로 평균 연봉이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이그제큐티브 리걸 어시스턴트부터 연봉이 조금씩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매니저급 이상부터는 그래도 꽤 연봉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봉까지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사무직 연봉이 높지가 않죠. 심지어 리걸 어시스턴트는 일반 사무직이 아니라 전문 사무직인데도 생각보다 연봉이 높지 않아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직장을 구할 때 거의 최저시급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유아교육으로 일을 시작한 친구가 정부 보조금까지 해서 거의 시간당 10불 가까이 저보다 더 받더라고요. 당시에는 진짜 현타가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마 제 연봉이 훨씬 높을 거예요. 왜냐면 유아교육은 연봉 움직임이 거의 없는 직군이고 저는 계속 올라가는 직군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1, 2년 정도 일하고 관둘 것이 아니니까 좀 길게 보시고 이 직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은 직장을 다닐 수 있는 평균 수명이 아무래도 조금 긴 편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본인이 원하면 은퇴 나이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전공이 잘 맞고 일도 좋아해서 계속 이 필드에 남아있고 지금 회사는 이민과는 상관이 없는 필드지만 저 개인의 경력을 확장하고 싶어서 이민 컨설턴트로도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전공을 선택했을 때만 해도 너무 생소한 필드고 한국인이 많이 없는 직군이었어요. 한 학년에 한국인이 1명 정도였고 제가 저희 학교에서 3번째인가 4번째 한국인이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 과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공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펌마다 한국 분들이 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직에서 일하려면 갖춰야 되는 부분들, 연봉까지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워홀로 오신 분들도 사무직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저기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알바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사무직도 한번 도전해보고 기술직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렇게 워홀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남들이 다 가는 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취업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전공 선택을 조금 더 소신 있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권을 받는 데까지 꽃길만 있다는 거 말도 안 되고 영주권 받고 나서도 이제 뭐 해먹고 살지? 이런 걱정이 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최대한 나와 잘 맞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경력을 쌓고 영주권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너무 좋잖아요. 오늘 영상이 사무직으로 캐나다에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